신경원입니다. 12월 18일 수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스테판 레벤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가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사학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업무 추진비 의무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사학 법인은 임원들의 친족 관계를 고시하도록 했습니다. 하나 앱으로 모든 계좌를 조회하고 출금 이체도 할 수 있는 오픈뱅킹이 오늘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16개 은행과 핀테크 기업 31곳이 참여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 중인 스테판 레벤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최근의 한반도 정세를 공유하고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유진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스테판 레벤 스웨덴 총리와 6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양측은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이 다가온 만큼 최근에 한반도 정세를 공유하고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한반도 담당 특사를 임명하고 올해 1월 남북미 협상대표 회의를 개최하는 등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스웨덴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적극적인 기여를 해오고 있는 것에 감사를 표하며 지속적인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스톡홀름에서 북미 대화를 주선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각별한 감사 인사를 드리며 반드시 그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레벤 총리는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대화 촉진 노력을 다하겠다고 호응했습니다. I cannot imagine two countries better equipped to lead the way. Two of the most innovative and creative countries in the world. 회담에서는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특히 방산과 ICT 분야에서의 협력을 내실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을 위한 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스웨덴의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타임지가 선정한 역대 최연소 올해의 인물이 된 것을 축하하기도 했습니다. 양측은 보건복지 분야와 성평등 분야 두 건에 대해 MOU를 체결했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에 이어 공식 만찬을 가졌습니다. KTV 유진양입니다. 스테판 레벤 스웨덴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한 스웨덴 비즈니스 서밋이 열렸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한 스웨덴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면 양국 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라며 양국 간 평화 경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스테판 레벤 스웨덴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열린 한 스웨덴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했습니다. 현대차를 비롯한 250여 명의 국내 기업 관계자와 스웨덴 기업 60곳이 함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스웨덴을 방문한 지 반년 만에 다시 한국에서 비즈니스 서밋이 열린 데 대해 우리의 우정이 특별해지는 것 같다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양국은 이미 5G, 바이오 헬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 많은 협력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앞으로 스마트 모빌리티를 선도할 핵심 역량을 함께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스웨덴 간 경제협력 비전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미래 산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제인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도전 정신이 혁신 생태계 조성의 기반입니다.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평화 경제도 역설했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면 새로운 도전의 공간이 만들어진다며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은 평화를 기반으로 포용과 혁신을 이뤘다고 언급했습니다. 평화가 경제이고 경제가 곧 평화라는 것을 스웨덴이 증명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양국 기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북의 도로와 철도가 연결되면 스칸디나비아까지 육로가 열릴 것이라며 한반도를 거점으로 북극 항로가 연결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두 나라가 모두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더 깊이 협력하자고 덧붙였습니다. KTV 정유리입니다. 정부 여당이 오늘 당정 협의를 열어서 지역건설 경제활력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당정은 지역건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돼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SOC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정부는 올해 초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24조 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줬습니다.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은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려워 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오히려 늦어지고, 정부와 여당이 지역 건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렇게 예타를 면제받은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연구개발 사업을 제외한 20개 지역 SOC 사업에 지역 의무 공동 도급 제도를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지역 의무 공동 도급제는 지역업체가 참여한 공동 수급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국도와 지방도, 도시철도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사업에는 지역업체 40% 이상 참여를 의무화합니다. 고속도로와 철도 등 전국 단위 사업은 20% 참여 20% 가점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만 난이도가 높은 기술형 입찰은 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20% 이상 참여로 완화합니다. 당정은 지역 의무 공동 도급제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개별 사업의 이행 상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상대적으로 대응력이 부족한 지방 건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가 건설 공사 단계에서부터 지역의 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함으로써 균형 발전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중 20개 SOC 사업은 지난달까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이 중 설계까지 완료한 3개 사업은 내년 중에 착공하고 나머지 사업들도 속도감 있게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통합해 동시에 추진하고 설계와 시공을 한 업체가 맡는 턴키 방식도 활용할 방침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내년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 규모가 5만 6천 명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와 같은 수준인데요. 자세한 소식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외국인력 정책위원회를 열어 내년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5만 6천 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경제 고용 전망과 주 52시간제도 적용에 따른 인력 추가 수요를 고려한 것으로 지난 2017년 이후 4년째 같은 규모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부문 인력 도입이 4만 700명으로 가장 많고 어업은 신청 수요가 늘어나 올해 할당보다 500명 증가한 3,000명을 배정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인력 제도 운영을 합리화해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도 지원합니다. 인력 충원이 필요하지만 내국인을 찾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노동시간 단축 계획을 내면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 한도를 20%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력 부족이 심하지만 내국인 일자리 잠시 구려는 적은 식육 운송업을 동포 허용 업종으로 추가합니다. 또 성실 재입국 대상 업종을 5개 서비스업으로 확대하고 재입국 제한도 1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불법 체류자 관리도 강화합니다. 내년 상반기 대규모 공공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법 체류자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고용 사업주에게 물리는 벌금도 늘립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사장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면 불이익을 주고 사업주 교육을 의무화해 외국인 노동자 기본 근로조건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이혜순입니다. 올해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96만 가구에 지급됐습니다. 지원 기준을 완화하면서 저소득 가구의 혜택도 늘어났습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2017년 12월 1일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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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열심히 일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근로장려금 제도, 소득 격차를 줄이고 근로요인을 제고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해 8배 많은 가구에 11배 넘는 금액이 지급되는 등 혜택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1년의 국내 연구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복지의 전형으로서 단순한 소득 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근로요인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금년부터 대폭 확대된 근로장려금으로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더욱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6개월마다 장려금을 나눠받는 반기 지급 제도를 도입해 더 빠른 지원이 가능해졌는데 시행 후 처음으로 상반기 근로장려금 4,200억 원이 96만 가구에게 지급됐습니다.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44만 원으로 단독 가구가 가장 많았고 호벌이와 맞벌이 가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단독 가구 중에는 30세 이상만 신청할 수 있었던 연령 제한을 없애 성년층 26만 가구가 1,000억 원 이상을 지급받았습니다.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가 절반을 넘어 상용근로 가구보다 많았습니다. 한편 지난 9월 지급한 2018년 정기 근로장려금 수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 소득, 성별 등 수급 대상자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 20대 청년 가구, 60대 이상 노인 가구, 연소득 1,000만 원 미만 저소득 가구가 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장려금 확대가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와 소득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근로장려금 심사와 지급 결과는 ARS나 인터넷 모바일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내년 6월 중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소득 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근로장려금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이마경입니다. 교육부가 대학혁신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사학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족벌 경영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대폭 강화됩니다. 박전영 기자입니다. 전체 고등학교 가운데 사립학교 비중은 40%, 대학은 86%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에는 매년 14조 원 규모의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학 비리가 끊이지 않자 혁신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었습니다. 정부는 우선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 추진비 공개 대상을 현재의 총장에서 이사장과 상임 이사까지 확대합니다. 업무 추진비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회계 부정을 저지른 임원에 대해선 승인 취소 기준을 1,000만 원 이상 배임 횡령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법인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원 간의 친족 관계를 고시하고 임원, 설립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교직원 수를 공시하는 한편 개방이사직에는 설립자와 그 친족은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비리 임원의 복귀 제한을 교육공무원 수준 이상으로 강화합니다. 사학 운영의 공공성 확대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사립교원을 신규 채용할 때 비리 발생을 막기 위해 공개 채용하고 교직원 중대 비리에는 엄정하게 징계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둡니다. 이와 함께 학부모 부담 경비와 학교 급식 등 아이들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안은 학부모 참여 권한을 대폭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 상식과 원칙에 맞게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곳은 투명하게 회계를 운영하고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은 교육기관답게 더욱 높아지도록 사학혁신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건전하게 사학을 운영하는 학교에는 재정 지원과 규제 개선 등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지원하는 정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KTV 박찬영입니다. 오픈 뱅킹 서비스가 오늘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스마트폰의 하나로 모든 계좌를 조회하고 출금의 이체까지 할 수 있는데요. 핀테크 기업들도 참여해 소비자 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다른 은행 아이콘을 클릭하자 갖고 있는 은행 계좌들이 한 번에 조회됩니다. 잔액 조회는 물론 자금 이체도 가능합니다. 오픈뱅킹 서비스가 한 달여간 시범 운영을 마치고 전면 시행됩니다.
기존 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오픈뱅킹에 가입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금융 결제망에서 은행끼리 정보 공유가 가능해 계좌 조회, 자금 이체, 상품 출시 정보 등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용자는 은행별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이용자 정보를 동일하게 갖게 된 은행과 핀테크 기업은 금융상품, 우대 금리 등을 통해 경쟁이 가능해집니다. 시범 운영 기간 가입자 수는 이미 300만 명이 넘는 등 오픈뱅킹에 대한 관심은 뜨겁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용자 수가 늘어나는 만큼 해킹이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에 대비한 철저한 보안에 힘쓸 방침입니다. 철저한 보안 점검, 일간 출구만도 제한, 금융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 오픈뱅킹의 안정성 강화 방안을 이미 마련하였습니다. 철저한 안전과 보안이 존재되어야 가능함을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금융사고 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루 출금 이체 한도를 1,000만 원으로 제한했고 24시간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도 도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오픈뱅킹 참가 은행을 확대하고 서비스를 보다 다양화해 이용자 편의를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일만큼 개인 생활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통계로도 확인됐습니다. 일과 가정 모두 중요하다는 답변이 일이 우선이라는 답보다 처음으로 더 많이 나왔습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일과 가정의 균형에 대한 요구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계청이 올해 일가정 양립지표를 조사해 발표했는데 일과 가정 생활 우선도에서 둘 다 비슷하다는 답변이 일 우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둘 다 비슷하다는 답변은 44.2%로 일 우선 42.1%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조사 이후 처음입니다. 육아휴직자 수와 고용 유지율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2009년 67.3%였던 육아휴직자 고용 유지율은 2017년 79.1%까지 늘었고 35,400명이었던 육아휴직자 수는 지난해에는 10만 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맞벌이 가구 역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15년 535만 8천 가구였던 맞벌이 가구는 지난해 567만 6천 가구로 늘었고 맞벌이 가구 비중도 44.1%에서 46.3%로 커졌습니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지난해 남성은 43.9시간, 여성은 38.3시간으로 2015년에 비해 각각 2.1시간, 2.2시간 줄었지만 OECD 주요국 연간 근로시간은 1967시간으로 캐나다, 일본 등 주요 나라보다 여전히 250시간 정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내년 6월 서울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제2차 P4G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유현철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를 단장으로 한 준비기획단이 오늘 현판식을 열고 본격 행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최효진 기자입니다. 내년도 제2회 P4G 정상회의 한국 개최를 선언합니다. 파리협정과 지속 가능 목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의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난 9월 UN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대로 내년 6월 29일과 30일 서울에서 제2차 P4G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P4G는 녹색 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로 지속가능 발전의 모멘텀을 확산하는 민관협력 파트너십입니다. 우리나라와 덴마크 등 12개 국가와 국제기구 등이 참여합니다. 정부가 오늘 P4G 정상회의 기획단 현판식을 열고 본격 행사 준비에 나섰습니다. 환경부는 저탄소 자원순환 사회를 위해 물, 식량, 에너지 등 P4G의 5개 활동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도 이를 토대로 정상회의에서 서울 선언문을 채택할 뜻을 밝혔습니다. 2020년 P4G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유현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를 단장으로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됩니다. 오는 20일 외교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 주재로 1차 회의를 열고 부처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KTV 제효진입니다.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5차 회의가 어제와 오늘 서울에서 개최됐지만 연내 타결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측은 기존 협정 틀 안에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양측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고 내년 1월 중 미국에서 차기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가보훈처는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 87주기 추모식을 내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 효창공원 내 의사묘역에서 거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추모식에는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및 회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합니다. 윤 의사의 유해는 김구 선생의 요청으로 일본에서 국내로 봉환돼 1946년 효창공원 324 묘역에 군민장으로 안장됐고 정부는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습니다. 6.25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국군 전사자들에 대한 합동봉환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화살머리고지 일대 남북 공동유해 발굴 사업을 통해서 올해 639의 유해가 발굴됐습니다. 곽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곳곳에 구멍이 나 있는 철모와 수통, 구부러진 식기류와 제법 그 형태를 잘 갖춘 채 녹슨 총까지 6.25 전쟁에서 목숨을 잃고 가족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전사자들이 남긴 유품입니다. 국립서울현충원에서 6.25 전사자 632에 대한 합동 봉환식이 거행됐습니다. 봉환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35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봉환식은 유해 발굴 추진경과 보고와 3대 종교의 종교의식, 헌화, 영현 봉송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태극기로 휘감긴 전사자들의 영현 봉송에 앞서 15명의 조총수가 각 3발의 조포를 발사했습니다. 경찰 의장대 봉송 행렬을 뒤따른 참가자들은 거수경례로 예를 다했습니다. 이번에 봉환되는 유해는 강원 양구와 인제, 철원 등 6.25 전쟁 격전지 47곳에서 발굴됐습니다. 이 가운데 화살머리 고지 일대에서만 260여 구가 발굴됐습니다. 이는 9.19 군사합의를 계기로 화살머리 고지 일대에서 추진하는 남북 공동유해 발굴 사업을 통해 지난 4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우리 측 지역에서 수습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몸바쳐 싸운 639의 국군 전사자 유해는 합동 봉환식이 끝난 후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 중앙감식소에 안치됩니다.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수습한 국군 전사자 유해는 모두 만여 구. 하지만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는 138위에 불과합니다. 현재까지 확보한 6.25 전사자 유가족 유전자는 5만여 개로 수습이 안 된 12만 명에 비해 많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내년이 6.25 전쟁 70주년임을 고려해 유해 발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과 동시에 유가족 유전자 조기 확보를 위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급할 때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시간제 보육 사업이 내년부터 확대 운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시간제 보육반 207개 반을 내년에 추가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간제 보육반이 증설되면 그동안 대기 인원이 많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부모들이 육아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법무부는 오늘 마을 변호사 제도 도입 6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오늘 기념식에서는 모범 마을 변호사와 지자체, 공무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35명의 마을 변호사를 새롭게 위촉했습니다.
마을 변호사는 변호사들이 지방 소도시에서 재능 기부 방식으로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로 전국 읍면동에서 1,400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네팔 출신의 정재한 씨 등 4명을 올해 모범 귀화자로 선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기념패 수여식을 열고 기념패와 함께 출입국 우대 카드를 전달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에 선정된 모범 귀화자들은 국내 정착 이후 자기개발과 봉사활동에 힘쓰는 등 이민자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사회 통합에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동년배들은 말이야, 요즘은 다 여기서 놀아. 종로에만 탑골공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90년대와 2000년대 초 학창시절을 보낸 2030 세대의 탑골공원, 온라인 탑골공원이란 이름으로 운영되는 유튜브 채널인데요. 가요 톱텐과 뮤직뱅크, 음악 캠프 등 당시 음악 방송을 틀어주는데 세기말 감성으로 인기가 대단하죠. 90년대 가수 양준일 기억하시나요? 시대를 앞서가는 패션과 퍼포먼스로 세월이 흘러서 뒤늦게 탑골 지리로 불리며 이슈화 됐죠. 최근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요즘 근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룹 스페이스 A의 루루는 탑골 제니로, 서방님을 부른 가수 이소은은 탑골 선미로 화제가 됐고요. 당시에도 파격적 콘셉트였던 가수 이정현은 탑골 레이디 가가라는 별명이 붙었네요. 온라인 탑골 공원 인기에 힘입어 90년대 꽃미남 그룹 태사자로 최근 완전체로 팬들에게 근황을 알렸습니다. 연말이라 세월의 무상함이 느껴지는 요즘, 오늘 밤엔 온라인 탑골 공원에서 우리 동년배들과 90년대 감성을 느껴봐야겠네요. 분명 며칠 전 월급을 받은 것 같은데 대체 어디로 가버렸을까? 카드값으로 통신비로 또 관리비로 들어오자마자 로그아웃 해버리니 통장은 어느새 통장이 된 지 오래. 과연 내 인생은 언제쯤 흑자로 접어들까요?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 이전 계정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국민 이전 계정이 뭔지 짚어드릴게요. 국민 이전 계정은 인구 구조가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 연령대별로 경제 자원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나이대별 노동소득과 또 소비 수준이 반영되는데요. 이번 통계 결과를 보면 생애 주기상 한국인은 평균 27살부터 소득이 소비보다 많은 흑자 인생에 진입한다네요. 물론 여기서 의미하는 소득은 주식 매매 차익이나 또 건물주 수입 같은 자본소득, 또 증여 등 이전 소득은 포함되지 않죠. 이렇게 27살부터 이어진 흑자는 41살에 1,435만 원으로 정점을 찍는데요. 59살부터는 수입이 소비보다 적은 적자 인생으로 돌아섭니다. 이 시기에는 공공소비가 늘기 때문에 국가가 적자를 메워주죠. 지금 여러분은 인생의 어떤 구간을 지나고 계시나요? 저는 그래도 건강하게 땀 흘려 일해서 버는 흑자 인생 구간이 최대한 길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즘 핫하다는 청포도계의 명품 샤인 머스켓. 아삭아삭 씨 없이 껍질째 먹는 청포도인데 맛이 참 독특합니다. 워낙 인기라 궁금해서 먹어봤더니 살짝 망고 향이 나더라고요. 요즘 이 국내산 샤인 머스켓이 중화권과 또 동남아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실제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 샤인 머스켓을 중심으로 올해 들어 지난 10월 말 이 국산 포도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늘었다고 합니다. 중국에는 아직 샤인 머스켓 농가가 많지 않고 일본산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품질이 좋으면서 또 가격 경쟁력까지 있는 국내산이 인기를 얻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요즘 국내 포도 농가의 효자 상품인 샤인 머스켓. 최근 농촌진흥청이 샤인 머스켓의 품질을 한눈에 판단할 수 있는 휴대용 도구를 개발했다는 소식입니다. 플라스틱 책갈피 형태로 갖고 다니기 편하게 만들어져 내년부터 농가에 보급된대요. 청포도계의 전성시대를 이끌고 있는 샤인 머스켓 열풍,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SN 뉴스였습니다. 뉴스의 빈틈을 채워드리는 시간 뉴스링크 시작합니다. 오늘 한 스웨덴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특히 양국의 스타트업 교류를 활성화하는 게 주요 의제로 다뤄졌는데요. 스웨덴은 세계적인 스타트업 강국으로 불리는데요. 여기까지 오는 데는 말미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스웨덴의 항공
최고 도시 말매. 조선업 중심 도시였지만 주력 산업이 휘청거리며 위기에 처합니다. 조선소의 골리앗 크레인을 단돈 1달러에 매각했고 말매 시민들은 떠나는 크레인을 안타깝게 배웅했죠. 이는 말매의 눈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은 혁신과 협업으로 눈물을 기적으로 바꿨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버려진 조선소 부지에 대학을 설립했고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상업교육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기업과 학교, 정부가 힘을 모아서 산업 생태계를 꾸렸고요. 이를 통해 6만 개 일자리가 만들어지며 말매의 기적이 탄생했죠. 우리도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자신감이 있는데요. 우리의 자신감이 스타트업 강국 스웨덴과 만나 글로벌 혁신기업 탄생으로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주민등록증. 이 주민등록증엔 13자리의 주민등록 번호가 적혀 있는데요. 이 주민번호 뒷자리의 지역번호가 45년 만에 없어집니다. 지금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는 생년월일, 뒷자리는 성별과 지역번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번호는 출생지에 따라서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이 때문에 지역 차별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45년 만에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역번호는 없애고요. 추정이 불가능한 번호를 임의로 부여합니다. 다만 내년 10월 발급부터 적용될 예정이어서 이미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사람들에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별과 행성에 한글 이름이 붙었습니다. 각각 백두와 한라인데요. 한글 이름을 얻게 된 주인공들, 뉴스링크에서 만나보시죠. 북두칠성 방향을 향해 빛의 속도로 520년 날아가면 밝게 빛나는 주황색 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별의 주변을 커다란 행성이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요. 중심별이 백두, 별 주위를 도는 행성이 한라입니다. 별과 행성에 한국어 이름이 붙여진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국제천문연맹이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외계인 행성 이름 짓기 캠페인을 진행했고요. 공모를 통해 한글 이름이 선정됐습니다. 특히 백두와 한라는 국내 연구자가 처음 발견한 별과 행성인데요. 한글 이름까지 얻게 돼서 그 의미가 더 남다르게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뉴스링크였습니다. 6.25 전쟁 국군 전사자 발굴 유해 639에 대한 합동 보관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지난해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서 이 비무장지대인 화살머리 고지에서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약 2,000여 점의 유골을 발굴했습니다. 이 중 261구는 국군 117구, 그리고 중국군 133구, 유엔군 1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남북 공동으로 발굴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북한 측이 대화에 응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우리 남측만 발굴 작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전 비무장 지역으로 유해 발굴 작업을 확대하려는 구상도 일단 멈춰버렸습니다. 6.25 전쟁 휴전협정 체결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화살머리 고지에서는 국군과 중국군 사이에 일진일퇴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약 2주 동안 이뤄진 전투에서 결국 국군이 승리했으나 양측의 희생은 매우 컸습니다. 이번 유해 발굴 사업에서 455발의 지뢰가 발견됐고요. 또 지뢰와 불발탄에서 나온 철편만 35만 톤이나 된다고 하니 당시 전투의 치열함이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1950년 북한 공산군의 침략으로 시작된 6.25 전쟁은 400만 명이 넘는 사상자와 또 500만 명의 전재민 그리고 1천만 명의 이산 가족을 남겼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참전으로 국제전으로 확산된 6.25 전쟁은 한반도를 냉전의 최일선 지역으로 결과하게 했고 남과 북의 정치체제를 왜곡시키고 또 굴절시켜서 민족의 상처만을 남게 했습니다.
그 이후 남한 측은 민주화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확립되고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으나 북한 측은 유일 사상과 독재 체제 강화로 국제적으로 고립돼서 자체 핵 개발을 통해서 생존해 나가는 현상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948년 분단이 됐지만 만약 민족에게 흉뿌리를 겨눴던 전쟁만 없었다면 한반도가 지금과 같이 불안한 세계의 화약고로 전락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전쟁의 후유증은 길고 또 그 상처 치유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북한 측은 핵을 무기로 다시금 유리한 협상 고지를 선점하려고 합니다. 미국 역시 북한에 대한 물리적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어떠한 행동도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립 초중고, 대학 전체에 적용되는 사학혁신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학교 설립자와 그 친족은 학교법인 개방이사로 근무할 수 없게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비리를 저지른 교원은 엄정 처벌합니다. 오늘의 브리핑 함께 보시죠. 오늘 발표하는 사학혁신 방안은 사립 초중고, 대학 전체에 적용되는 대책인 만큼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담았으며 우리 정부에서 실행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마련하였습니다. 5개 분야의 주요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학 회계 투명성 제고입니다. 우선 업무 추진비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개 대상을 현재 총장에서 이사장, 상임 이사로 확대하고 회계 부정을 저지른 임원에 대한 승인 취소를 강화하겠습니다. 사립대학 적립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 계획을 수립해서 공개하도록 하고 적립금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교수, 학생 등 구성원의 운영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학교 법인이 자체적으로 회계법인 등을 지정하는 이른바 셀프 감사에 대하여 회계 부정 등이 확인될 시에는 교육부 장관이 직접 외부 회계 감사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학법인 책무성 강화입니다.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임원 간의 친족 관계 및 임원, 설립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교직원의 수를 공시하겠습니다. 개방이사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립자 및 친족, 해당 학교장 역임자 등을 선임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겠습니다. 비리 임원에 대한 복귀 제한을 교육공무원 수준 이상으로 강화하고 당연 퇴임 조항을 신설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학 운영 공공성 확대입니다. 사립교원의 신규 채용 시 채용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성을 강화하고 사무 직원도 공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이사 지원 강화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외에 소송비도 추가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사립교직원의 중대 비리에 대한 미온적 징계에 대하여 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두어 재심의하고 중대 비리를 범한 사무 직원에 대해서도 제재 수단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립교원 권리보호 지원입니다. 교원 소청 심사 결정에 따르지 않는 악의적인 처분 반복, 장기간 재임용 심사 절차 미이행 등에 대해 시정 명령 및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겠습니다. 사립교원의 육아휴직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휴복직 승인권을 학교장에게 위임하며 사립교원의 국공립학교 등 파견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 자체 혁신입니다. 언론이나 신고센터 등에 제보된 사학 비리에 적극 대처하고 비리 취약 분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시 감사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감사처분 양정 기준을 마련하고 감사처분 미이행 대학에 대하여 재정지원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부 내에 사학 관련 부서 간 인사 이동을 일정 기간 제한하고 퇴직 공직자의 사립학교 취업 제한을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사학의 내부비리 고발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TV나 영화를 보려고 이어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걸어 다닐 땐 다른 사람과 부딪힐 수 있고 자칫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 바로 소음성 난청인데요. 난청이라고 하면 어르신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많이들 알고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청력이 떨어지는 노인성 난청과는 달리 소음성 난청은 일상에서 소음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청각세포가 손상돼 소리를 잘 들을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국내 소음성 난청 환자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해마다 1000명 이상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어폰 등 음향기기의 장시간 사용으로 인해 젊은 소음성 난청 환자들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소음성 난청 환자들은 대부분 초기에 자신의 질병을 알아차리기 어려워 귀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냥 지나치고 치료를 미루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리가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더 크게 듣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며 청력이 더욱 손상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음성 난청 증상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시끄러운 곳에서 대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여성 또는 아이가 말하는 높은 톤의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경우, 전화 통화를 할 때 예전보다 잘 들리지 않는 경우,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기 위해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경우,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중얼거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거나 TV를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볼륨이 너무 크다고 지적하는 경우, 그리고 귀에서 이명현상이 생긴 경우, 이 중 3개에서 5개 사이에 해당한다면 청력검사를 권장하고요. 6개 이상인 경우는 소음성 난청이 의심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청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청력세포는 한번 손상되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데요. 소음성 난청 예방을 위해서는 1시간에 10분 이상 귀에 휴식을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어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되도록 하루에 2시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폰을 사용할 경우는 볼륨을 60% 이하로 드는 게 좋고 평소에 볼륨을 너무 크게 듣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소음성 난청이 의심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가까운 이비인후과를 방문해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타인과의 소통을 돕고 다양한 소리를 듣게 해주는 귀는 우리 몸에서 중요한 기관인데요. 하루의 절반 이상 소음에 노출되는 만큼 일정 시간은 이어폰을 멀리하고 귀를 쉬게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정책 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어제 비가 내린 뒤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갑작스럽게 추워졌죠. 하지만 하늘도 맑고 공기질도 깨끗합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하늘이 깨끗하게 드러나 있는데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고 경상도 해안은 저녁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영하 1.7도로 어제 아침보다 5도가량 떨어졌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추워지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영하 5도, 광주와 속초 영하 1도, 대구는 영하 2도로 시작하겠고 낮 동안에도 곳곳에 찬바람이 불어 체감기온을 더욱 낮추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산동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공기가 매우 쌀쌀하겠습니다. 수원 영하 5도, 춘천은 영하 6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동안 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속초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강릉은 0도로 춥겠고요. 낮 동안 8에서 9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광주와 전주의 낮 기온은 7도, 부산은 11도로 비교적 높게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청과 전북에는 눈이 내리겠고요. 주말 동안에는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KTV 대한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